또한 거의 40여 년을 망명객으로 살고 있고 동시에 티베트 민족 전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그에게 걸고 있었다. 자신의 책임감을 가슴 깊이 느끼며 그는 계속해서 밀려드는 피난민들이 풀어놓는 이야기에 자비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중국인들이 티베트인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고문하고 가혹하게 다루는 이야기였다. 달라이라마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한없이 걱정스럽고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를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 2년에 걸쳐 히말라야를 걸어서 넘어온 이들도 종종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는 단지 육체적 폭력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들이 티베트 사람들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있었다. 한 번은 피난민들이 티베트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중국 학교에 대해 내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 아침에 학생들은 마오쩌둥 주석의 작은 붉은 책을 마음에 새기며 공부해야 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갖가지 숙제를 해야 했다. 숙제는 보통 티베트 사람들의 마음 깊이 새겨진 불교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이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똑같이 귀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믿는다. 이것을 알고 있던 어느 교사가 무엇인가를 죽여서 다음날 학교로 가져오라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내주었다. 그것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매겨졌다. 각각의 죽은 동물에게는 일정한 점수가 주어졌다. 예를 들면 파리는 1점, 지렁이는 2점, 쥐는 5점, 고양이는 10점이라는 식이었다. 최근에 이 이야기를 한 친구에게 해주자 그는 혐오스런 표정으로 머리를 흔들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들이 그 빌어먹을 교사를 죽이면 몇 점을 받을까? 마음을 변화시키는 8편의 시를 암송하는 것 같은 영적인 수행을 통해 달라이라마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40년 동안 티베트의 자유와 그곳에 남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중국에 대해 겸손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런데 나는 이런 기도가 오늘날 세계의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날의 대화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직도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적에 대한 시각을 바꾸라는 달라이라마의 제안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어느 날 오후 또 다른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달라이라마가 미국 동부 해안에서 행한 강연에 몇 번 참석했었다. 한 번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닉스행 논스톱 비행기를 탔다. 평소 때처럼 나는 통로 쪽 자리를 예약했다.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꽉 들어찬 비행기에 오르자 조금 짜증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공항 직원의 실수로 내가 가운데 자리를 배정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덩치 큰 남자와 중년 여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야 했다. 덩치 큰 남자는 내 쪽 팔걸이로 자신의 두꺼운 팔뚝을 걸치며 나를 신경 쓰이게 했다. 나는 중년 여자를 보자마자 바로 싫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내 통로 쪽 자리를 빼앗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기분을 정말 거슬리는 면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째지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고 확실치는 않지만 조금 거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그녀는 바로 앞자리에 앉은 남자와 계속 떠들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 있게 그 남자에게 나와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통로 쪽에 앉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더 짜증이 났다. 꼬박 5시간 동안 나는 이 여자 옆에 끼어 앉아 있을 걸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과거의 다른 감정이 옮겨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나에게 어린 시절의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한 것이 분명했다. 내가 엄마나 다른 누군가에 대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아직 풀리지 않는 증오감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나는 머리를 쥐어짰지만 그럴 만한 사람을 찾아낼 수 없었다.
결국 그녀를 보면서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릴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지금이야말로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 통로 쪽 자리에 앉아있는 적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사람으로 상상하면서 그녀가 나에게 인내와 관용의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 내 옆자리에 앉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쯤은 아주 쉬운 일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적으로서 이보다 순한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그 여자와 만난 것뿐이고 그녀는 실제로 나를 해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약 20분이 흐른 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에 대한 짜증스런 느낌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할 수 없이 신경을 곤두세운 채로 나머지 시간을 버티기로 마음먹었다. 신경질적인 얼굴로 나는 내 팔걸이 쪽으로 은근히 파고드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나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미워하고 있었다. 무심코 그녀의 엄지손톱을 보고 있는데 언뜻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그 엄지손톱을 미워하는가? 그렇진 않다. 그것은 단지 평범한 손톱일 뿐이었다. 눈에 띌 만한 특징은 없었다. 다음으로 나는 그녀의 눈을 본 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난 그녀의 눈을 미워하는가? 그렇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미움일 뿐이었다. 나는 초점을 더욱 좁혔다. 그렇다면 난 그녀의 눈동자를 미워하는가? 아니다. 난 그 각막과 홍채를 미워하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난 정말로 그녀의 눈을 미워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손가락 마디, 손가락, 턱, 팔꿈치를 보았다. 놀랍게도 그 여자의 그런 신체 부분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그냥 무턱대고 미워하는 대신 세부적이고 특별한 것에 초점을 맞추자 미묘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런 시각의 변화는 내 편견을 깨트리고 그녀를 단순히 또 다른 인간 존재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말을 걸어왔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대체로 사소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쯤에는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짜증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내가 새로 사귄 절친한 친구가 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나의 통로적 자리를 차지한 못돼먹은 강탈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나처럼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인간이었다. 시각을 바꾸는 능력, 곧 자신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능력은 마음의 유연성에서 나온다. 마음의 유연성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충분히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아리조나주 틱슨에서 오랜 시간 강연을 한 뒤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호텔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모습 저편으로 하늘에 드리워진 짙은 오렌지색 비구름이 늦은 오후의 햇빛을 빨아들이면서 카탈리나 산맥의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주변이 온통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말 장관이었다. 따뜻한 공기 속에는 셀비아 같은 사막 식물의 향기가 흐르고 있었고 축축한 습기와 끝없이 일렁이는 바람이 느껴지면서 사나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케 했다. 달라이라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잠시 조용히 지평선을 응시하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눈여겨본 뒤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라고 말했다. 그는 걸음을 옮겼지만 얼마 안 가 다시 멈춰서서 허리를 굽혀 흙 위에 핀 작은 라벤더 꽃봉오리를 살펴보았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라벤더 꽃을 만지며 그 섬세한 모습을 눈에 담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그 식물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의 마음이 무척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드넓은 풍경을 감상하고 나서 너무 쉽게 시선을 돌려
한 송이 작은 꽃봉오리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아주 세부적인 것과 전체 풍경을 동시에 감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삶의 전체적인 면과 다양한 모습들을 모두 감싸 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우리 각자도 이처럼 마음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 그리고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뿐 아니라 전체의 큰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다. 큰 세상과 작은 세상을 동시에 보는 능력은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주고 나아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나의 경우 대화를 하는 동안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달라이라마가 부드럽게 깨우쳐준 일이 있다. 나는 본래 타고난 성격과 지금까지 배워온 것 때문에 언제나 개인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순전히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시각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한 번은 달라이라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폭넓은 시각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대화에 앞서 커피를 여러 잔 마셨기 때문인지 나는 매우 활기 있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각을 바꾸는 일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자 개인의 독자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려는 개인의 의식적인 결심에 달린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있었다. 내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달라이라마가 내 말을 가로막고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시켰다. 당신이 폭넓은 시각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때 거기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나 현대의 경제 구조 문제처럼 전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할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전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가 세계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나는 짜증이 났다. 인정하긴 싫었지만 개인의 시각을 넓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나는 주장했다. 이번 주에 당신은 저와의 대화는 물론 강연에서도 내면의 변화를 통해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비심과 따뜻한 마음을 키우고 분노와 미움을 극복하며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당신은 개인의 시각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도 이들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연하고 넓은 시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공동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지난 저녁 한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나는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키워나감으로써 분노와 미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움을 줄이는 것은 내면의 군비 축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 강연에서 내면의 군비 축소는 외부의 군비 축소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소련 제국이 붕괴되어 적어도 당분간은 핵무기의 위협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좋은 기회이고 좋은 출발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평화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단지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말입니다.